오늘은 이제 유료 특강이고요. 2019년 부동산 투자 이렇게 시작하라. 네. 2018년도에 부동산 대폭락설 많았죠. 18년도에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이제 딱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우리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17년도에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팔아라 이렇게 했어요.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요즘에 좀 조용해지셨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둘 다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데 박근혜 정부 때 50개월 동안 10.5% 올랐어요. 전국이. 근데 문재인 정부 15개월 동안 11.9% 올라갑니다. 강남 3호는요 1년 동안 36%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막 심각한 거죠. 10억짜리가 1년 만에 14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방이 조금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지방까지 같이 올라갔으면 아마 15%, 16%까지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경남에서 빠져줘가지고 평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등한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폭락하니까 집 팔아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17년도. 특히 18년도 8월 3일에 17년 8월 3일 8월 1일 대책 바로 하루 뒤에 막 나옵니다. 2억 깎아놓은 물건들이 막 나와요. 그런 거를 8월 3일에 어떤 사람들이 막 사갑니다. 그리고 몇 억을 벌어버렸죠.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또 나오죠. 이제 2019년 이제 진짜 폭락설이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살짝 여유치를 줬어요. 2021년에는 확실히 떨어진다. 진짜 폭락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걸 예측을 할 때는 기본적인 걸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냥 예측하는 거는 무당이죠. 사주 카페 뭐 이런 거지. 기본이라는 걸 지켜서 논리가 통해야 이게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자, 결과에 집착하면 안 되고 원인을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폭락한데.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야. 뭐냐? 왜 폭락하는데 폭락의 원인이 뭔데? 요거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핵심이에요, 밑에.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여기에 막 꽂히죠. 폭락한데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 팔고 생각할까? 막 이래죠. 그런 분들 많아요. 자, 그래서 2019년도에 어떤 사람들은 하락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종목을 나뉘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 종목과 지역과 방식으로 나뉘는데 종목으로 치면 토지, 상가, 빌라, 아파트 다 가고 이렇게 다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값은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반대로 아파트는 막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울, 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 지방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치면 어떤 데는 떨어지고 어떤 데는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의 좋은 논리가 있죠. 지방 떨어지지 않냐? 내가 지방 떨어진다고 그랬지 왜 서울 떨어진다고 했냐? 라고 해버리면 끝인 거야. 그럼 서울이 떨어진다. 그럼 서울이 떨어지는데 대신 다른 데 올라가지 않냐? 하면 상승론자에도 논리가 되는 거야. 방식도 있습니다. 분양, 매매, 경매, 공매, 뭐 아니면 신축.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정해서 뭐 말을 해야지 다 떨어진다, 다 올라간다. 이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다 달라지니까 오늘은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서울의 아파트가 떨어지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년도에 서울 아파트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많이들 생각하실 건데 이게 가장 클 거예요. 1번 너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라 망하는 이제 징조가 보인다. 자, 폭락이라는 게 올 거면 결국에 폭등이 와야 됩니다. 폭등이 한번 와야 폭락이 옵니다. 비트코인 아시죠? 폭등이 와야 폭락이 와요. 지금 막 500, 600까지 떨어진 걸로 아는데 한때 3,000 찍고 막 1억 가자 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벌써 막 600, 700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폭등이 와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폭등한 건지를 확인하자 이거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폭등했냐? 또 나오는데 잠시 하겠습니다. 예, 저 여기 안 살아요. 5,678세대 엄청 큰 세대죠. 여기는 2008년에 지었어요. 10년 딱 됐죠. 뭐 그냥 평범한 단지, 대단지라는 거 빼고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어디 신도시에도 다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런 집입니다. 여기가 18억 정도예요.
34평짜리가. 전세는 8억, 월세는 1억 220 정도. 근데 17년도에 14억이었어요. 근데 18년도에 1년 만에 18억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한 2달 만에 또 1억 올라갔어요. 작년, 그러니까 최근 한 2-3달 새에 또 올라갔어요. 연평균 28%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까 강남은 36% 올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적게 오르는 편인 거예요. 자, 1년 만에 4월 여름은 폭등입니까? 손 들어주세요. 아니요? 폭등 같지 않아요? 1년 만에 4억인데. 아마 손을 들고 싶을 거야. 1년 만에 4억? 야, 내가 연봉이 5천인데? 말도 안 돼. 미쳤다, 나라가. 맞죠? 그런데 5년으로 따지면 어떤 얘기죠? 5년간. 13년도에 9억이었어요. 13년도에. 근데 18년도에 18억이 된 거야. 2배 올랐죠? 2배는 올랐네. 근데 이걸 연평균으로 따지면 15% 올랐어요. 15%. 그 15% 대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10년으로 따질게요. 10년. 2008년에 8억 5천이었어요. 13년도에 9억이었는데. 근데 18년도에 18억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연평균 7.8%. 연평균 7.8%가 엄청난 폭등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엄청난 폭등이냐.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반짝 오는 거예요. 최근에 반짝. 그럼 2008년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피눈물 났겠죠? 약 한 8년 동안. 야, 이게 뭐냐. 집을 사는데 재산세는 내려놓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네. 미치겠다. 라고 14년, 15년도에 막 팔았겠죠? 맞죠? 그리고 땅을 지금 사야겠죠? 연평균 7.8%밖에 안 올라갔어요. 얘만 그러냐? 반포동. 난리 나죠? 요즘에 엄청 올랐다고 막 나라 뭐 미쳐간다고 하죠? 거기는 연평균 9.5% 올랐어요. 그래프가 비슷하죠? 안 올랐어요. 14년도까지. 14년도까지는 하우스 푸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뭐 자살한다 그랬어요. 서울에 집 가지고 있으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벌써 까먹으셔서 그래요. 개포 주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근데 연평균 7.2% 올랐어요. 안 올랐죠? 14년도가 제일 바닥이어서. 네. 집이 하도 낡았으니까.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게 폭등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 올라갔던 거죠, 그냥.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었으니까. 이 사이에 물가가 안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죠. 물가보다 한 2배 정도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안 오르던 게 이제 올라간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폭등했으니까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는 안 맞다.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진 않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 얘기들 많이 하죠. 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20억짜리를. 회사원이 뭐 먹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위 정도 되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200개국이 있다 그러면은 12등이니까 약 100명 중에 6명, 6등 정도니까 상위 6%.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이죠. 2, 4분기에, 올해 2, 4분기에 통계청에서 가계 동향조사라고 해서 소득 관련돼서 이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이것도 반박하면 사람들이 좀 그런 거죠. 통계청에서 한 거니까. 한 가구당, 우리나라가 한 가구당 450만 원 정도 버는데요. 그 맞벌이 하든지 외벌이 하든지 평균 그냥 한 집에서. 그런데 상위 20%죠. 100등 중 20명까지는 월 913만 원을 번대요. 월 913만 원. 그럼 여기서 벌써 지금 막 한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씨 뭐야, 내가 상위 20%는 그냥 막 중간도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나라는 5,200만이 살고 있거든요. 상위 20%는 평균 연 1억을 벌어요. 최소 20등이 1등은 더 많이 벌 거고. 자, 서울에 380만 가구가 삽니다. 약이에요. 많이 살죠? 1,000만 정도 되니까 한 가구당 3명은 사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20%는 연 1억을 찍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76만 가구가 있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만 쳐도 76만 가구. 그런데 연 1억 찍는 사람이 빌라 살까요? 연 1억 찍는 사람이 반지하가요? 안 가죠. 단독주택 조금 가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에 살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 1억인데 맞죠? 연 1억이면 대기업 부장, 차부장 됩니다. 절대 아파트에서 살지 이상한 데 가서 안 살죠. 서울의 아파트 수는 164만 채가 있어요. 164만 채.
그런데 우리 이제 연 1억 정도 찍는 사람들이면 여보 우리도 좀 대치동도 애도 보내고 우리도 좀 멋있는 데 가서 살아야지. 여기서 살기 싫어. 은평구 살기 싫어. 은평구 비하는 거 아니지만 강북구 도봉구 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많죠. 연 1억 버는데 강남 3구랑 마영성, 마포, 용산, 성동 여기 50만 채가 있어요. 50만 채. 다 해서 신축이랑 뭐 아주 낡은 30년, 40년대 합쳐서. 자, 그러면 연 1억 버는 사람들이 76만 가구나 있는데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 좋은 위치에 있는 50만 채밖에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집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부족한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 쫙 그 전국으로 치면요. 연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약 400만 가구가 있어요. 400만 가구. 근데 지방의 집값이 훨씬 싸죠? 그러니까 지방에 이미 집을 산 사람들도 많아요. 맞죠? 이 사람들은 연봉이 1억이나 되는데 집에 부산에 막 해운대나 좀 비싸지. 다른 데 훨씬 싸잖아, 서울보다. 그러면 돈이 남네. 맞죠? 네, BMW도 한 대 샀어요. 근데도 돈이 남네. 이런 분들이 400만 가구가 있어요. 어디다 사죠? 서울 와서 사잖아. 맞죠? 언젠가 뭐 한 번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돈 벌겠지 하고 온다. 투자 목적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근데 아파트는 엄청 부족해요.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개수된 겁니다. 상태 안 좋은 애들, 뭐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이런 거는 또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더 적은 거예요, 더 적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서울은 대한민국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울은 그냥 별도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쉬워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을 볼 때는. 서울은 세계에서 6위 정도 되는 경제권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11위인데 서울은 6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동네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급이 아닌 동네예요, 여기는. 5위가 싱가포르고 뭐 7위가 암스테르담인데 왔다 갔다 합니다. 얘네가 8위부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도쿄, 파리,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애들하고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준의 아주 대도시의 아주 세계적인 도시인데 우리나라 사람만 무시한다.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도시에 인구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 서울하고 인천을 치면 제곱킬로미터당 17,000명이 살아요. 17,000명. 그게 뭐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9호선 출근길에 급행 타보시면 알아요. 퇴근에 신도림 가보면 알아요. 여기는 지옥이다. 알죠? 홍콩 있죠, 홍콩. 사람들 많이 산다고 막 난리 치는데 거기가 제곱킬로미터당 6,300명 삽니다. 우리는 거기에 2배, 3배 가까이 돼요. 서울, 인천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빽빽하게 사는 동네예요. 세계적인 도시가 인구 밀도가 최고 높아요. 자, 세계적인 도시는 모두 부동산 문제를 겪는데 영국의 런던이 있잖아요. 영국 런던 하면 야 멋있다 대단하다 하잖아요. 다들. 맞죠? 근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월세 100만 원짜리 방인데 요게 방이에요. 요게 100만 원. 요거.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고시원 정도 되죠. 화장실은 공공. 요 문 안쪽이에요. 여기 안쪽. 옷은 위에다 걸었죠. 자, 25만 원 더 내면은 요런 집에 살 수 있는데 여기가 문, 여기가 욕조, TV, 매트리스 하나. 이것도 약간 좋은 고시원 정도 되는 거죠. 화장실 하나 별도로 있고. 이런데 125만 원 정도 내고 삽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강 위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배에서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배도 월세가 막 40, 50만 원. 한 칸이. 그러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못 살면 뭐 사람 못 사는 데라고 하는데 아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다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맨하탄 가면 더 난리 납니다. 월세 말도 안 돼요. 도쿄 가보세요. 우리 수준으로 살려면 월세 한 2배 더 냅니다. 괜찮은 동네는. 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울은 경제력으로 엄청 좋은 도시에 인구 밀도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소득 대비 집값이 그렇게 비싼 동네는 아니에요. 베이징이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 42년 모아야지 집을 산대요. 일반적인 평범한 집을 사는데. 그럼 미쳤다 할 거 아닙니까? 평생 살아도 집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7년. 서울은 17년 정도 모으면 산다네요. 그러면은, 야, 17년이나 모아서 집을 사는 건 너무 미쳤다, 나라가. 라고 하기에는 집값 떨어졌다고 맨날 말하는 도쿄도 17년, 18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특수성을 봤을 때 이게 비싼 거냐 이거죠. 자, 서울의 집값은 제가 봤을 때 폭등, 비싸다, 이제 막 폭락해야지 정상가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비싼 건 절대 아니야. 인구 밀도, 경제권역, 소득 대비를 따져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10년 위기설. 근데 이번에 끝나버렸어, 맞죠? 2018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근데 11년 위기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97년에 외환위기 왔었고, 08년도에 금융위기 맞죠?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터진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이제 19년에 터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10년 주기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자, 9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맞아서 막 무너졌죠. 근데 이거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덩달아 우리도 막 하도 우리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막 대출을 엄청 받아가지고 돈도 없는데 막 뿌리고 다니다가 같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하면 또 위기가 오겠죠. 97년도에는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400%였어요. 그러니까 10억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40억을 빌려가지고 50억짜리 공장들 짓고 다녔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근데 지금은 100% 10억 있는 사람이 딱 10억만 딱 빌려가지고 20억짜리 공장을 깨작깨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죠. 결과를 따지지 마시고 10년 주기니까 폭락한다가 아니고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보자. 원인이 틀리네. 맞죠? 그리고 IMF한테 돈을 빌렸던 거는 우리가 달러가 없어가지고 달러 좀 빌려주세요 했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천억 달러, 400조 정도의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세계에서 9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바보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또 IMF 당하면 안 된다 라고 대기업들 눌러가지고 대출 못 받게 하고 돈도 엄청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최소한 IMF 같은 똑같은 원인으로 폭락이 오진 않을 거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게 문제네. 2008년에. 2008년에 금융위기 온 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잘못한 거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냥 가만히 있었지. 미국에서 은행들이 막 줄줄이 도산합니다. 그래서 유럽까지 가요. 아시아 쪽은 아니고 미국과 유럽이 막 터져 나가는데 미국이 집값이 막 3, 40년 동안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다가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야.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다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요런 상품을 또 하나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요걸 또 펀드로 묶어서 또 파는데 그거를 또 파는 펀드를 만들고 또 그걸 유럽에 팔아서 그걸 또 펀드를 만들어서 또 팔아볼까? 요 짓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투자은행들하고 유럽의 은행들이. 그런데 미국의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랬더니 야,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라고 다 터진 거예요. 그거였죠. 근데 그때랑 지금은 완전 달라요. 미국의 집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저희가 뭐 미국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뭐 제 지인이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20억 하더니 10억까지 떨어졌는데 아직도 안 팔린다. 그냥 이것도 시세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막 폭등을 해가지고 막 집값이 막 난리 나고 이런 상태라면 또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니고 미국의 경제는 지금 너무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 이러고 있어요. 너무 좋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지도 모르는 게 실업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굳이 뭐 경제 잘 돌아가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2008년과 똑같은 원인이면 또 오겠는데 그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옛날에 1928년 때 한번 그렇게 비슷하게 나서 터졌던 게 2008년에 왔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면 80년 텀이야. 80년 텀. 그러면 2088년에 오겠지. 만약에 이 텀이라면요. 그러니까 10년 주기서는 아무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아마 새로운 원인으로 뭐가 불황이 오면 모를까? 이 두 가지로는 오지 않는다. 이미 미국, 유럽 다 대비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또 터지지 말자고. 네 번째, 이거 많이 하자. 이제 금리 올라간다. 니네들 다 죽었다, 이제. 이제 단골 소재거든요. 19년에 미국이 또 올립니다.
2번 올린다, 뭐 4번 올린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재앙이 올 겁니다. 이제는.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착시 정도에 보거든요. 착시다.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욕을 엄청 먹습니다. 뭐 말만 하면 그냥 얼굴만 사진만 나오면 악플이 엄청 달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회의했습니다. 그러면 저 나쁜 놈의 새끼가 하면서 막 저놈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다라고 하는데 폭등이 아니라 제자리 찾기로 했죠. 금리가 안 올랐는데 이미 다 반영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는 경매나 투자해본 분들은 알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계속 올라갔거든요. 자,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막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 금리가 역전이 18년도에 딱 됩니다. 18년도 초반에. 그 뒤로 미국은 쭉쭉쭉쭉 올려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지금 벌써 0.75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라에서 돈 다 빠져나간다. 난리 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담보대출. 이거는 기준금리랑 같이 연동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코픽스 이자에 이자 뭐 이윤 얼마를 붙여가지고 이게 계산되고 변동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행 가면 코픽스라는 거예요. 코픽스. 코픽스가 뭐지? 기준금리 이름 아닌가? 코픽스라는 거는 단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은행들이 뭐 이렇게 비용 지수를 만든 건데 쉽게 얘기하면요. 은행들끼리 야 우리 모여봐. 야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막 바뀌고 있잖아. 지금 이거 상품 팔려면은 우리도 남겨먹어야 되는데 야 우리끼리 하나 정하자.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도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금리를 우리가 조정해야지. 그건 안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건 좀 불안하다.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담합한 금리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이 코픽스 금리가 바뀝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뭐 다 안 올려도 얘네들은 막 지맘대로 바꾸는 거예요. 자 미국이 금리 인상합니다. 초반에 17년도에. 근데 안 올려요. 우리가 훨씬 높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가는데 미국이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하는 한국과 미국이 금리가 똑같아지는 시기부터 막 올립니다. 우리나라. 맞죠? 지금 보이죠? 여기 막 올리기 시작하죠? 막 올려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그냥 조금 어떻게 좀 버텨봐요. 근데 지금 미국이 계속 올리죠? 야, 안 되겠다. 또 올려요. 18년도 11월에 또 올렸어요. 아마 12월 되면 뭐 또 올리고 뭐 이러겠죠. 자,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여기에 놀았으면 나중에 재앙이 터질 텐데 이미 올리고 있었어요. 같이. 똑같이는 못 올려도. 그러니까 이미 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 집값이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버티는 거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특정 아파트, 특정 지역의 아파트들을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거기 근저당이 얼마가 있는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보면 뭐 다 전수조사한 건 못하지만 대부분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은 한 2억 정도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20억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4억이다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대출 4억. 자, 근데 강남구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15% 이하예요. 여긴 더 대출을 안 받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대부분 그냥 자기가 그냥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 서울은. 특히 고가 아파트들은 그냥 내 집이라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집값이 올랐는데요.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저는 이거 월세 받아서 뭐예요? 그냥 전세 주고 있지 하면서 그냥 전세를 받아버려서 대출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신도시, 신규 분양한 데들은 대출률이 엄청 높습니다. 60%, 7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서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은 원래 5억 주고 산 집이 지금 20억이 돼버린 거예요. 나 그냥 살고 있었는데 대출 없이 그냥 샀었던 게 올라가 버린 거야. 근데 난 아직도 살 거고 앞으로도 살 거야. 이런 거지. 신도시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도 집주인들한테는 크게 타격이 없는 거예요. 2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출 4억인데 금리가 조금 올라서 이자가 뭐 몇십만 원 올라간다고 한들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안 되면 집 팔지 뭐. 나 4억에 샀는데. 나 1주택자인데. 비과세야. 16억? 다 내 돈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서 버티는 거야. 근데 작년에 폭등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폭등했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미 작년에 4억, 5억을 벌어놨거든요. 근데 한 달에 이자 몇십만 원, 재산세 1,000만 원? 괜찮아. 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버텨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격을 막 받아요. 오히려 세입자들이 지금 힘든 거야. 코픽스 금리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그럼 주인들은 이제 전세금을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돼. 그러면 제 전세금이 막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저 힘들어서 나가야 되겠는데? 그럼 나가. 내가 집 담보로 돈 빼줄게. 그리고 버텨볼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직 대출 여력이 많으니까, 서울 아파트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서울 아파트가 무조건 떨어진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의문이 생긴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논리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상승 예상을 해볼게요. 상승. 1번, 이겁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나라의 가계 지금 부채 총액이 1,500조가 넘었대요. 그래서 뭐 5년 전인가가 1,000조였는데, 그 사이에 500조가 늘어버렸어요. 야, 이거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세다. 이거 나라 망한다.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저 난리친다. 라고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요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1,200조가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행에 넣는 돈이 1,200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빚을 져서 1,500조를 빚지고 지금 끙끙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1,200조를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뭐 사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퉁치면 300조밖에 안 남아요. 맞죠? 자,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막 지금 주식이 막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지방에 막 갭투자가 막 성행하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막 움직이니까.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계속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면 주식을 하죠. 그러면 KB 금융 한국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빼낸 거예요.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칭하는데 얘네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53%, 그 재산의 53%는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땅, 상가, 아파트. 그리고 22%가 현금이에요.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53억은 땅에 부동산에 넣어놓고 22억은 현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1,200조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축보험. 이거 언제든지 깨면 그냥 현금처럼 나올 수 있는 돈들이 6.5%나 됩니다. 그러면 약 한 70%가 넘죠. 80% 가까이가 그냥 현금성 자산의 부동산이에요. 나머지 10%는 주식이랑 펀드예요. 그러니까 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 벌었을까요? 아니면 주식으로 돈 벌었을까요? 부동산으로 돈 벌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주식이 돈 된다고 생각했으면 왜 이 사람들이 주식의 50%를 갖다 놓고 있지 않겠어요? 맞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몸을 잘 먹는다고 유동자금은 결국에 부동산으로 갑니다. 이 돈은 부동산으로 가요. 항상 그랬어요. 야, 뭐 떨어져? 그럼 그냥 가서 사. 이 돈이 아직 1,200조나 있다. 아시겠죠? 1,200조.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뭐 보는 건데 정책이 지금 살짝 바뀌고 있어요. 크게 말을 못하는데 살짝 바뀐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 예산을 팍팍 깎았어요. 그동안. 뭐 도로 뚫고 철도 뚫고 이런 거를 막 막았어요. 어떻게든. SOC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 추이를 보면은 17년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한 거죠. 근데 17년도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짜놔서 어쩔 수가 없었고 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거예요. 근데 예산을 5조를 깎아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뭐 도로 뚫고 공항 만들고 철도 만드는 거를 팍 깎아버린 거예요. 자, 왜 그랬냐? 야, 우리나라 이제 건설하지 마 좀. 그걸로 경기 부양하지 말고 이제 분배, 소득 늘려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복지국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 띄워가지고 할 거야? 라고 팍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18년도가 17.7조라고 그랬죠? 19년, 21년 계속 내려가요. 계획이 그랬어요. 계획이. 그랬는데 19년도 예산안에 바뀌었어, 갑자기.
갑자기 원래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올려버렸어요. 예산을 올렸다. 1.5조나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데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SOC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SOC 사업이라는 건 아까 말 건설업인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던데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런 느낌의 지금 멘트를 요번에 국정감사 때 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수 활성화. 지금 수출이나 뭐 이런 게 지금 마땅치가 않고 조선업 이런 거 살아나지 않을 때는 경제를 키우려면은 내수밖에 없어요. 내수를 키워야 돼. 근데 이거에는 건설업이 가장 빨라요. 자, 문재인 정부는 경제도 살리고 싶어. 근데 집값도 잡고 싶어.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래야 지지 기반이 버텨주니까. 그럼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건설업이 가장 빠른 이유가 뭐냐? 건설업은 다 인간들이 해요. 기계가 별로 없어요. 기계가 아주 소수의 아주 불가해요. 뭐 타일 하나 붙이는 것도 다 사람들이 하죠. 모양이 다 다르니까 기계화가 안 돼. 그래서 건설업에 뭘 돈을 넣기 시작하면 고용이 팍팍팍팍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일용직의 저소득층들이 쫙 들어가요.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 막 2천, 3천, 5천을 막 벌죠. 그분들은 그러면 점심 때 항상 반주를 하죠. 항상 한두 잔씩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한두 병씩. 퇴근하면 무조건 또 먹죠. 그다음에 숙소 얻어서 살죠. 그러니까 돈이 외국으로 안 나가고 다 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자영업자들한테 들어가죠. 그러면 도로 뚫려서 좋고 돈이 막 자영업자들한테 풀려가니까 좋고 자영업자들은 그 돈을 받아서 학원비를 내고 학원 강사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또 다른 거를 막 사고 명품 사고 이게 막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데는 최고 좋은 거예요. 이 돈이 밖으로 안 나가거든. 우리나라 건설업이 잘해가지고 해외 업체들이 못 들어와요. 다 법으로도 다 이렇게 견제도 많이 해놨고.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경제도 살리면서 얘도 잡아야 되게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서울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다 분배를 해야 된다. 다 지방 가서 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지금 논리는. 그래서 야, 그러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 출퇴근을 좋게 하자. 직장을 저기 뭐 일산이나 안산으로 내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용산 오는 시간을 단축시켜버려. 야, 삼성동 오는 시간 단축시켜버려. 이게 되는 거냐? 야, 그러면은 인프라 까니까 내수 활성화되고 그러면 집값이 저로 내려갈 거 아니야. 다 저쪽이 더 비싸질 거 아니야. 서울 집값 빠질 거 아니야. 이 수요가 적어지니까 이 논리이단 말이죠.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 말은 지하철, 고속도로, GTX 같은 것들을 빨리 하자. 그래서 야, 여기다 예산 쓰자. 이러고 싶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런데 이거는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아. 뭐냐? 중심을 때리는 정책이 절대 아니야. 이거는 외곽의 하락을 막는 정책입니다. 돈이 나오는 그 회사를 밖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학교 있죠. 학군. 엄마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니즈를 밖으로 옮기지 못하고 교통편만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외곽의 집들이 좋아지겠죠? 살기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외곽 집들이 집값이 비싸질 거예요. 동탄2 같은 데들, 일산 같은 데가. 그러면 일산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야, 일산도 좋다. 출퇴근하기 좋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우리 서울 분들 많으니까 다 일산 가서 사실 거예요? 안 산다. 안 살죠. 여기는 그냥 걸어가도 출퇴근할 수 있는데 교통편만 좋아졌는데 뭘 저길 가요. 근데 야, 일산이 1억이 올랐어? 야, 근데 내가 왜 팔아야 되냐?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다. 아마 그런 효과가 날 거예요. 이거는 외곽을 버텨주게 하는 정책이거든요. 만약에 이리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중심, 가장 서울의 공급을 왕창 늘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타격을 줘야지만 집값이 떨어질 텐데 외곽만 계속하는 거예요. 외곽만. 그리고 외곽에 교통편 깔고 외곽에 공공주택 깔고 계속 멀리 서울 바깥에다가만 막 계속 깔아요. 그러면 거기 한번 살아보면 서울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거기만 죽어나는 거지 서울에 타격은 못 준다. 이 정책으로 간다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재건축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오늘 모셨으니까 여기 이제 개포동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실은 아니고 이제 송파 저기 뭐 헬리오시티 인근 쪽으로 해서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뭐 반포 한번 들렸다가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야, 여기 사람들 살기 좋다던데 집들이 아주 그냥 난장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실 거다. 야, 어떻게 2중 주차, 3중 주차를 해놨냐.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우리 집은 뭐 지하 2층, 3층까지 주차장 있는데 서울 못 살겠다? 이러고 있으실 거야 아마. 집들이 엄청 낡아서 서울은.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오세훈 전 시장 있죠? 8년 전 분인데 무상급식 그거 안 한다고 애들 밥 주지 말자고 했다가 투표 붙였다가 투표가 안 돼가지고 사퇴했어요. 그리고 등장하신 분이 이제 박원순 시장. 2008년에 당선되셔가지고 벌써 10년 차예요. 근데 이분이 하자마자 한 게 이거야. 야, 한강 르네상스라는 거 다 취소해. 이거 한강 르네상스 하지마. 이게 뭐냐? 까먹으셨을 텐데 용산에 135층짜리 막 이런 거를 막 두세 개를 지어가지고 막 세계적인 막 그런 막 맨하탄 같은 막 이런 걸 하겠다는 뭐 월스트리트 같은 거 만들 금융센터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 앞에다가 유람선을 딱 띄울 수 있는 그런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용산에서 유람선을 타고 베이징 간다. 요거였어요. 근데 갈 때 멋있게 보이려고 여의도에다가 막 40층, 50층짜리 건물들을 쫙 뽑는 거야. 주거지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밤에. 맞죠? 그 다음에 아라뱃길. 지금 완전 난리 난데 사람 아무도 안 다니고 운하로 착착착착 가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거를 했었죠. 근데 자, 하나 되게 있어요. 반포지구, 반포대교 이거 분수 나오는 거.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많이들 보죠? 거기 가서 야시장에서 뭐 푸드트럭 있어. 그거 하나는 해놨죠. 그 다음에 뚝섬에 이상한 디자인의 막 동그란 거 뭐 하나 지어놨어. 그런 거 몇 개 하고 하지도 못했죠. 야, 취소해. 하지 마, 이런 거. 박원순 시장님은 이런 거 좋아해요. 살기 좋은 동네 만듭시다. 우리끼리 좀 이렇게 하하하고 하면서 살아야지. 뭘 개발하냐고. 야, 우리 동네, 요 길거리 이쁘게 만들자. 그 다음에 뭐 문화를 합시다.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저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컨셉인데 10년 차세요. 그래서 재건축이 거의 안 돼. 안 되고 있는 지 8년이 넘은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한 애들이 조금 있지. 웬만하면 안 해줘요. 로마 아파트 1979년인가 지었을걸요? 1970 몇 년에 지었어요. 아직도 시작도 못했어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71년에 완공되는데 아직도 그냥 그러고 살아요. 제발 집 좀 우리 집인데 왜 못 고치게 하냐고. 안 돼. 거기는. 안 돼. 이거는 통째로 개발할 거야. 이러고 막아놓고 있어요. 계속. 자, 아까도 서울에 아파트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전체 주택이 한 280만 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통계는 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아파트는 164만 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6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의 4명은 아파트에도 못 살아요. 서울에서는. 다 빌라나 다가구, 그냥 뭐 원룸 건물 이런 데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20년 된 아파트는 5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있는데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50개는 20년 이상 됐다는 거야. 그러면 20년 전의 아파트와 지금 신축 아파트는 엄마들이 완전히 다른 집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잖아요. 완전히 달라. 커뮤니티 시설 아무것도 없죠. 여기 커뮤니티 시설 있고 이제는 수영장 넣고 막 어린이집 넣어주고 막 놀이방도 넣어줘. 요즘에 키즈 카페도 넣어요. 그 다음에 옥상에다가 막 수영장도 막 만들어주고 완전 다른 집이죠. 근데 30년 된 집들은 30%나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이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30개는 30년이 넘어버렸어요 벌써. 그럼 30년 된 집은 가고 싶지도 않죠? 가능하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30년 정도 된 집들은 전세율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전세 비중이 대부분 다 주인들이 별로 안 살고 다 세입자들이 나탑니다. 자, 왜 그러냐? 이 논리가 계속 온 거야. 한 8년째, 9년째. 재건축하면 집값 올라간다. 저 아크로 리버파크 저거 돼가지고 지금 30억까지 아니냐. 저기 나라 미쳤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엄청 강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을걸요. 이거 재건축하면 집값 올라가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논리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이거요. 하지 말라는 게 정치권의 논리였어요. 중앙을 때려 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집이 엄청 낡았다니까. 근데 얘네들을 개발하지 마. 그럼 어디 빈 땅이 있나요? 빈 땅 하나도 없는데? 그럼 빈 땅은 어디 있어?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도 이미 다 지었어. 그럼 어디가 이제 막 갈매지고 막 진적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거만 막 이런 명정도. 거기다 백날 지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런데 얘네도 언젠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집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 데고 옛날에 지은 집들은 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막 금도 가고 바람도 많이 들고 농물 나오고 이러잖아요.
연수기도 달고 막 그러고 살아요. 사람들이 농물 제거기도 달고. 근데 집값이 17억 18억 하는 거야. 전세는 4억밖에 안 하는데. 근데 언젠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결국에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됩니다. 아까 1200조가 있다고 그랬죠? 1200조. 부동산으로 돈 벌어본 사람들인데 뭘 살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언젠간 될 텐데 쟤네들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타이밍 보고 있는 거죠. 절로 들어가면 100% 되는 거니까. 자, 얘네들은 무조건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 왜 그렇죠? 위치가 너무 좋은데 집이 너무 구린 거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집만 새 걸로 바꿔줘봐. 그 위치도 최고 좋고 집도 최고 좋은 집이 되죠. 근데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맞죠? 위치라도 안 좋으면 모를까? 위치는 최고 좋은 애들인데 집이 너무 구리니까 집만 부셔주면 돼. 시간은 언젠가 온다. 우리 편으로. 맞죠? 얘네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데 야 그럴 거면 저거 사. 할 때가 오겠죠. 온다. 거기다 이것도 있습니다.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폭증했어요. 다시 나오는데 김현민 장관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17년 12월에 발표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기만 해봐 니네들. 그러면은 양도세 무조건 20%씩 더 내. 이렇게 이제 팍 때렸죠. 그래서 가능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등록하는 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등록하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저저번 달에 이제 그만 등록하시고요. 혜택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었죠. 요즘 조용하세요. 2018년도 임대사업자가 막 급증합니다. 그래서 33만 6천 명 정도가 막 등록을 하는데 120만 채 정도를 해요. 근데 등록의 71%가 서울 경기권이에요. 서울 경기.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서울에 있는 물건을 한 거죠. 그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반지하를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비싼 아파트를 할 것 같으세요? 비싼 아파트를 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걸 했겠죠. 왜냐면 양도세 내기 싫으니까. 빌라가 8억에 양도세 얼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은 아파트일 것이고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은 고가 아파트일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가 아파트는 대부분 연봉 1억짜리들이 살고 싶은 동네일 거예요. 웬만하면. 맞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117만 채를 등록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등록한 사람들이 70%가 넘어요. 70%. 그 말은 뭐냐면 8년 동안은 팔지 않는다는 거야. 팔지 못한다. 못 파는 건 아닌데 팔기 싫다고 마음 먹고 등록했겠죠. 야, 이거 무조건 8년은 가져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70%가 넘어요. 그게 80만 채입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아파트들일 거고. 자, 아직도 1년을 더 그러니까 아직 7년을 더 보유해야 돼요. 팔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기본 1,000만 원에 뭐 가산세 막 그동안 받았던 거 다 뱉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팔지 말라고 이제 3,000만 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법 개정 추진 중이에요. 그럼 더 팔기 싫겠죠? 팔지 마! 이런 거야. 팔지 마. 그럼 안 팔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많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자분들 많으신데 남편이 돈만 잘 벌어봐. 그럼 내가 서울 가서 살지. 라는 분이 많으세요? 아니면 저희는 저희 애기 막 아토피도 있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기 뭐 호수 보이는 뭐 어디 뭐 춘천이 그쪽에 좀 북한강 쪽이 좋아요. 이런 분이 많으세요. 절대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손 들어보면 남편이 돈만 잘 벌어봐. 그러면 내가 서울 가지. 라는 사람이 100% 많을 것이다. 지방 여자분들은 서울을 좋아하고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좋아해요. 맞죠? 맞죠? 부산 여자분들이 부산을 안 좋아해. 네. 아니, 나는 뭐 어떻게든 서울 한번 가려고, 막 이렇게 말을 하죠. 창원, 마산 사람 다, 어떻게 서울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죠. 손수냈지만. 자, 매물이 잠긴다는 거예요. 지금 매물이 잠기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금은 엄청 때리고 있죠. 지금 60%씩 막 때린다고 그러고 그랬죠. 그러면 세금 안 내고 팔 수 있는 사람은 1주택자밖에 없어. 서울의 1주택자만 세금을 안 내고 팔 수 있거든요. 비과세니까. 근데 작년에 30%씩 올랐어. 그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팔 건가요? 1주택 이거 팔고 어디가? 서울에 팔아서 어디 갈 건데? 빌라로 가?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다. 매물? 없다. 없어요. 아직 7년을 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매물들이 어떻게 나와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결론을 내기에는요.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가격대가 더 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뭐 저는 예언가가 아니니까 몇 년 뒤에 떨어집니다. 이건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떨어질 만한 요인이 많지 않아요. 서울의 아파트만 말하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요런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에 집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작년에 30% 올라버렸는데 지금 사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차피 오래 사실 거라면 그냥 사세요. 사는 게 좋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폭등이라기보다는 그냥 과거에 너무 안 올랐던 게 그냥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지금 갑자기 지금 회복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연소득을 말했지만 내가 이 집을 안 사도 나 말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천지에 깔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기에는 그렇다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집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이제 분산될 것도 아니고 맞죠? 당장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 다 지방 가라고 그러면 갈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월급이 바뀌지가 않는데 뭐 때문에 떨어지죠? 거기다가 공급도 많이 안 하는데 재건축도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떨어질 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근데 저는 집이 필요한데요 라는 분 있잖아요. 저는 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어차피 안 팔 거잖아요. 사서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내가 사서 중간에 떨어지면 어때? 그냥 살면 되죠. 또 언젠가 쭉 올라갈 때 그때 팔 때쯤 돼서 팔면 되는 거니까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굳이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번에 만약에 진짜 폭락 온다라고 생각하고 요번에도 만약에 안 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또 만약에 20-30% 올라버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못 사실 거예요. 진짜 못 사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울이라는 데는 최근 2년 동안은 여기 일부 빨간 걸로 썼는데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었어요. 이게 완전 그 절대 반지, 반지의 제한 같은 그런 거예요. 싫어, 팔기 싫어, 너한테 팔기 싫어.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못했어. 어떤 매도자들은 계약금 받았는데 계약금 2배 돌려줄 테니까 팔기 싫어. 이런 정도였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다는 거는 최소한 2년 전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과세를 받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최소 40-50%를 번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기 산 것보다. 그 사람들이 왜 파냐고요. 왜 파냐고. 안 팔아요. 무리해서 다주택자 됐다가 대출 안 해준다니까 큰일 났다. 라는 사람만 나오지 여전히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아니 내가 10억 주고 사기 10억 뗐는데 2억 떨어지면 어때?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서 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어요. 아실 거예요. 집 사러 가본 사람들 18년도에 집값 올라가니까 나도 사고 싶어서 갔는데 팔질 않아. 팔질 않고 무조건 호가가 막 계속 올라가. 계약금 걸었는데 뱉어낸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7, 8월에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다행인 겁니다. 9월 13일에 한번 대출 안 해줘. 야 너네 다 때려잡을 거야.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나오고 있어요. 조금. 근데 이거를 지금 하락세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하락세다. 저는 이거에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원래 아예 안 나오던 게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팔지도 않고 있다. 이미 나 6억 벌었는데, 나 이미 10억 벌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하죠? 해외여행 가고 있다. 집값이 10억짜리가 16억이 되잖아요. 그럼 저축이라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축이라는 게 무의미해져요. 내가 지금 남편 월급이 500인데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150을 저축해봐야 집값이 3억 올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저축할 여자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샤넬 매장 가면은 줄을 서는 거예요. 에르메스가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저축할 필요가 없거든요. 차를 바꾸게 됩니다. 벤츠가 엄청 잘 팔려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물들이 언젠가 소멸되겠죠? 왜냐면 팔고 싶지 않은 1주택자의 물건도 많고 이 8년 장기 임대로 묶인 물건도 많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좀 있으면 물건이 또 없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막 그 정책 기조가 막 바뀌고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말기로 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양도세 그냥 환원할게요. 이래버리면
난리 나는 거야. 저만 되면 재건축 풀자.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재건축 풀자. 그냥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42%입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아파트 164만 채가 있는데 이 중에 40%만 자기 집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되게 적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40%의 물건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건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거 팔아봐야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사는 거지. 서울은 저수지 같은 데예요. 물이 계속 몰리는 데지 강처럼 흐르는 데가 아닙니다. 돈만 벌면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제가 광교에도 살았지만 광교에 한의사, 피부과 원장님들 돈 벌면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연봉 1억 2억 되니까. 자, 아까 말했죠. 8년 임대 등록한 아파트가 대충 계산해보면 약 17% 정도가 됩니다. 17%. 그러면 42%는 안 팔 거라고 치고 17%는 못 팔 거라고 치면 대충 벌써 여기서 60% 가까이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으면 나머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65만 채가 이제 전부일 텐데, 그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거. 얘네들은 세금을 지금 60%씩 맞아야 돼요. 올랐으니까. 그럼 팔겠어요? 안 팔겠죠. 가지고 가죠. 왜냐면 작년보다 벌써 3, 4억씩 벌었는데 다주택자니까 아마 2, 3개씩 벌었으니까 최소 10억에서 20억 벌었겠죠. 안 파는데. 그런데 아까 말했죠. 서울에는 380만 가구가 사는데 그 중에 200만 가구는 빌라에 살아요. 거기다가 다가구나 이런 데 삽니다.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아파트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서 살 테니까. 빌라보다 오래된 아파트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곡차곡 돈 모으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나도 아파트 가려고. 최소한 전세라도 들어가려고. 아니면 최소한 하나 살려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결론은 물건은 진짜 없어. 근데 대기 수요는 여전히 많다. 원인이 해결이 안 돼. 서울에 살기 싫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더 서울 살기 좋게 만들어놨어. 점점 더 좋아져요. 서울에 10년 전에 살 때랑 지금 살 때랑 서울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어요. 지하철도 다 깔아주고. 자, 잘 생각하셔야 되니까 실수요자라면 사는 거 괜찮다. 내 집 마련을 해놨는데 이미 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갈 생각도 없고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돈을 불립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다면은 저는 뭐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현금이 좀 많다? 이런 분이 있다면, 현금이 많다면 지금이야말로 재건축 아파트를 꼭 사야 된다. 현금이 많아야 돼요. 근데 현금이 많아.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최고로 안전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최고로 안전한 수준의 투자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돈 넣을 바에는 저는 무조건 재건축을 삽니다. 왜 그러냐? 정부가 완전히 재건축 그냥 잡아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다 눌러버렸죠. 대출까지 안 해주니까. 대출을 아예 제로로 하는데 누가 분양을 받아요? 건설사가 어떤 배짱이 있다고 이걸 집을 부시고 이거 집을 올립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데. 맞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완전히 재건축을 막아놓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그냥 계속 이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건설사를 완전히 좀 눌러놔가지고 신규 분양할 수도 없어. 뭐 장소도 없고 다 이제 외곽에밖에 없고. 근데 지방에다가 분양해봐야 지금 다 미분양 난다는 걱정 때문에 안 하고, 건설사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 갈 거예요. 결국에 시간은 가고 언젠가는 부서지겠죠. 누군가는. 그런데 이거를 재건축을 같이 풀어주면 다 같이 올리니까 집값이 안 올라갈 텐데 하나하나 한 단지 한 단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만 폭등하는 거예요. 얘네들만 폭등하죠. 왜냐면 연소득 1억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야, 새 집 나왔어? 야, 그럼 가 사야지. 이렇게 몰리니까 한정 판매인데, 맞죠? 100개 수량 한정. 홈쇼핑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효과가 지금 계속 나는 거거든요. 재건축 단지들은 입지가 엄청 좋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집이 구린 거지 위치는 최고 좋은 애들인 거예요. 비할 바가 못 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외곽에 신축을 사요? 절대 얘랑 얘네들은 비교할 수 없는 애들인 거예요. 바뀌기만 하면 끝장나는 거죠. 이거는. 꼭 사고 싶다면 용적률 150% 이하가 좋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거 검색해보세요. 200% 넘어가면 쉽게 잘 안 됩니다. 물론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돼요. 음마아파트가 이제 230,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돼. 30층짜리를 부셔서 30층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낮은 애들은 15층짜리 부시고 30층 짓고 이런 게 되니까 이런 게 좋고, 대지 지분이라고 해서 하나 살 때 땅 지분을 얼마 주냐?
한 20평 정도 되는 게 사업성이 좀 나와요. 이게 제일 쉬운 이론이니까. 이런 거 위주로 실거주용은 안 되지. 집이 너무 낡아서 이제 녹물 나오니까. 투자용이라면 이렇게 하나 사는 것도 괜찮다. 대출은 안 나와요. 땅이나 재건축이나 상가 요 셋 중에 하나는 사놓아야 돼요. 현금 들고 계실 거면. 물론 주식도 괜찮겠지만 주식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 재건축, 상가 이런 데에다가 돈을 하나 넣어놓으세요. 땅도 좋습니다. 현금 가지고 있을 거면 그냥 땅을 사세요. 땅을 대출 없이 그냥 사놓는 거야. 그냥. 땅은 정말 안 떨어지거든요. 땅값은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냥 현금을 넣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폭락이나 하락이 오면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땅 담보로 대출이 돼요. 최소 35%에서 40% 나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가서 그 계약금 넣으세요. 아마 제가 말하는 폭락장에서 분양하는 애들은 미분양 터져가지고 옛날에 하던 것처럼 10%만 계약금 내시면은 중도금 저희가 무이자로 어떻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우선 입금만 제발 좀 해주세요. 이왕이면 2개 사시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2개 걸어놔도 괜찮을 수 있다. 진짜로. 자, 강의는 이런 거 마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받겠습니다.